안녕하세요. 재밌수업 TV 바로 재밌수업 시간입니다. 5단원인데요. 여러분들 시장경제와 금융인데 우리 5단원 파트는 여러분들이 배우면 상당히 재밌어할 경제 파트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나는데. 자,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인데 우리는 오늘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경제사, 경제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본주의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끝났을 때, 자본주의 뭐야?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특징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2번.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어떤 순서? 큰 흐름과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과서에는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내용을 가지고 경제적인 역사를 다뤘는데 선생님이 또 보충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그 수업의 파트를 잠깐 보시면 학파별로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링크에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는 왜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을 지정하였을까요? 여러분들, 대형마트 많이 다니시나요? 네, 선생님은 이제 자주 예전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그런 지역 마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이제 강제 휴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휴일을 하는 이유, 왜 지정했을까를 이제 볼 건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사적인 거래에 제한을 두는 걸까? 뉴스에서 이와 관련하여 들은 것 같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정된 것이 한번 찾아볼까? 자, 분명 지금 여기 이 여자분처럼 왜 이렇게 개인적인 거래에 제한을 두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형마트는 강제 휴일을 꼭 지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대립적인 관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바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대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뭐 이들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인데 결국은 이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대형마트로 가는 이제 소비가 되는 많은 어떤 물품들은 지역 경제에는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역 경제나 어떤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제 전개 과정을 볼 건데, 일단은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본.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본. 뭐, 흔히 예를 들어서, 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뭐 학교 수업이었으면 뭐 이번에 친구 아무나 불러가 영구야 너 지갑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돈 꺼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돈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막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수업 시간 장면을 돈 이렇게 들고 자 이 돈 만 원은 자본이야 아니야? 질문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자본일 수도 있고 자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본이라는 사실 정의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그 범위의 어떤 내포와 외연을 확장시키면 굉장히 다양한데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은 어,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지갑 안에 있는 돈 만 원은 지금 자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돈 만 원을 어딘가로 투자를 했다거나 어딘가로 돈을 빌려줬다.
자, 그러면 뭐가 붙죠?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이 생기고 빌려주면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생기겠죠. 예. 이게 바로 자본이라는 거죠. 스스로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것이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가 되는 그런 자본주의, 자본이 대표적인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상을 볼 건데, 그 의미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운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사유재산 제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개인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결국 개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고 본다, 이거죠. 결국 개인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뭐 기업도 주식시장에 내놓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주식에 관련해서 기업도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성장과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배당금이 또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의 부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거죠. 이게 더 효율적인 자원이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뭐 마트 한번 엄마 따라 가본 적 있을 겁니다. 마트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뭐 우유를 예를 든다면 우유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A, B, C, D, E. 가면 선생님은 이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가서 봅니다. 치즈, 뭐 우유 말고 치즈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유 잘 안 먹어요. A, B, C, D 있다고 한다면 막 함량이나 이런 걸 굳이 막 따지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건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 그렇죠.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적당하게 내 어떤 주머니, 내 주머니 사정과 맞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을 이제 고르게 되면 그 제품을 고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적당한 가격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고 그런 제품이 잘 팔리게 되면 다른 제품들은 뭐 A를 골라다 친다면 B, C, D, E를 뭐 고르지 않겠죠. 그러면 B, C, D, E도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가격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가격의 놀라운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동구 유럽권이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거 아십니까? 동구 유럽권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공산주의 체제는 가격을 국가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용 정리를 가볼 건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 지금 이제 베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자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태어난 연도도 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1884.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적 토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물질적 토대, 생산수단, 자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물질론이라고 한다면, 베버는 좀 관념론 쪽에 가까워요. 이 관념론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지향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촉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뒤에 태어납니다. 베버는 막스 후에 태어나서 뭐 막스보다 이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책 앞에 비욘드 막스, 마르크스를 뛰어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쓰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이 베버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와는 시각이 다릅니다.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것은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라, 물질적 토대를 인정하기도 해요. 인정하지만 플러스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금욕적인 삶을 강조해요. 로마 가톨릭 수도원 등에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반면, 프로테스탄트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항상 절제하고 금욕하라는 세속적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다. 뭐 이게 금욕이라는 게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절제하고 아낀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마트 갔는데 물건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절제하고 금욕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돈이 이제 뭐가 돼요? 나중에 저축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태동은 저축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하시죠?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에 저축된 이 금액이, 은행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됩니까? 기업에 투자가 되죠. 그래서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더 크게 시장을 확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저축은행이 아니라 저축이 은행으로 가게 돼서 기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축의 토대는 출발점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항상 절제하고 금욕하는 어떤 세속적 금욕주의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루터라는 사람은 이제 신에게 부여받은 사명, 구원 예정서를 주장해요. 개인이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 금욕주의와 직업 윤리가 확산되면서 현세의 직업 활동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은 예정돼 있고, 구원 예정은 결국 현세의 직업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자본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자본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세속적 금욕주의죠. 구원 예정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교의 교리가 자본주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인데, 이제 경제사를 보겠습니다.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가적으로 상업을 중요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금과 은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봤어요. 금은을 확보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게 화폐입니다. 금과 은이. 그리고 거래에 유용하게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희소하기도 하고 거래에 유용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금과 은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특히 어떤 나라였어요? 그렇죠. 영국. 네. 그래서 이때 중상주의 시대를 보면 해상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무적함대, 뭐 스페인, 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의 마지막 승자는 뭐 영국이 이제 그 어떤 패권국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금은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그게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라고 봤는데,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나옵니다. 자, 자유방임주의인데요. 18세기 중반부터 1920년대까지 이제 상업을 보호하던 정책을 이제 폐지하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중상주의는 국가가 개입해서 상업을 증진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의 부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이제 증가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섭이나 개입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장의 질서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국부는 증대되고 시장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뭘까요?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 가격.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 중상주의 시대 때는 기금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기금속이 아니라 실제 재화와 서비스라고 본다는 거죠. 재화라는 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화를 샀다. 그 다음에 뭐 패드를 샀다. 핸드폰을 샀다. 다 재화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육도 뭡니까? 교육은 재화의 서비스예요. 서비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경제의 생산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 술, 빵 등의 판매자가 베푸는 친절이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뭐 고기, 술, 빵 파는 사람들, 자비심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부를 추구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면서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제목 보시면 자유방임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뭐하자? 수정하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수정하자고 한 이유는 수정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 수정 테이블 많이 쓰셨죠? 어땠을 때 수정 테이블 씁니까? 그렇죠. 잘못 답을 체크했을 때죠. 경제정책을 봤을 때 잘못된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자는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배경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만 쉬어갈까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종이 쳤는데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냐? 가장 큰 문제였던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럽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유럽 이 국가들은 서로 교류를 하고 이미 이제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전재산을 주식에 다 털어놨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럼 하루아침 뭐가 되는 겁니까? 알거지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라는 것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기업의 도산은 뭡니까? 곧 개인의 파산이나 몰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보시면 이 소설에서도 대공황의 어떤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어디 소설에서 나오냐면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옵니다. 그 전까지 정말 사람들이 어떤 거품 경제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미국인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시장에 모든 걸 맡겨두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서 볼 건데 시장은 나름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구성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있는데 양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A가 너무 잘 만들어요. 네. 가격 경쟁을 막 해버리는 거죠.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B, C, D, E까지 있다고 친다면 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얘는 독점 기업이 되겠죠. 독점 기업이 되면 문제는 가격도 상승하고 재화와 양도 풍부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부나 전체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독과점, 뭐 이 독점뿐만 아니라 뭐 A랑 B랑 C랑 연합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D, E를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어떤 시장의 실패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정부가 경기 조절 정책을 실시하자, 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의 일정 부분 개입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케인즈가 이제 이때 대표학자 케인즈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의 학파를 고전학파,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학파를 케인스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파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 TCC 강의에다가 탑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요.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유효 수요를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효 수요를 늘려서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자. 그래서 바야흐로 케인즈 시대가 열렸다. 영어로 We are all Keynesian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공황 당시 무료급식소에 줄 선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도산, 파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효 수요 창출이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가의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거죠.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찾아보시면 뉴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와 댐,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민간에 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다시 실업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아까 봤지만 자유방임, 그 다음 뭐였습니까?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신자가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자유주의.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유, 방임인데, 이 자유에서 새로움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자, 1970년대 석유 파동이 1차, 2차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1차는 뭐냐면, 1973년에서 74년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시킵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이 되고요. 2차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 생산을 대폭 이란이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 석유 값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가계 경제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가계 경제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활동도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위축되겠죠. 석유 없는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국가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될 수 있겠죠. 전기도 석유로 거의 생산을 많이 한다는, 차도 거의 다니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계기로 정부가 시장을 완벽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도 역시 실패를 했다. 정부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수정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사상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TCC 강의를 보시면 시카고 학파, 네, 대표적인 학자 하이에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줘서 어떤 석유 파동으로 나타난 문제점들 해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석유 파동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됐던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은 뭔지 아실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법칙이 있는데, 경제학 법칙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한다. 이런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호황을 얘기하겠죠. 시장의 호황일 때는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도 상승했는데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카고 학파, 통화주의 학파들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특징, 세계화 및 자유무역을 확대시키자. 네. 자유무역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FTA. 세계화 관련해서 기구, WTO 이런 게 생각나죠. 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요. 철폐하자라는 겁니다. 기업에게 숨통을 튀게 만들자. 복지도 축소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서 사기업이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제 신자유주의 하면 마거리 대처죠. 마거리 대처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 뭐 얘기를 하면 상당히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선거 나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솔직하죠. 결국은 이제 복지를 축소하고 좀 더 시장에게 힘을 기울여준 어떤 철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사실 공기업을 민영화시킨 대표적인 곳이 철도인데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면 아까도 우리가 배웠듯이 경쟁을 하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영국의 철도 어떤 기업들의 어떤 생태 환경을 보면 처절합니다. 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서비스 역시 좋아졌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글씨를 제가 다시 놓고 보니까 개똥으로 썼는데 설명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씨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또 학교 칠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자, 구독, 좋아요. 자, 교과서 131조. 다음 자료를 보고 국제 규모의 금융위기가 국가, 사회,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해보자. 이거는 좀 볼만한 얘기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십니까, 여러분들? 초저금리, 미국에서 생겼는데, 초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중은행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합니다. 이거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집값의 100% 가까이 대출해 준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이유가 뭐였을까요?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 말 집값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이용하였던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에 투자하였던 유명한 기업이죠. 리만 브라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로 파급됐고요.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심각한 경제 불안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율 방어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지출하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 눈속임들이 상당히 많고요. 쓰레기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화생 상품을 만든다. 그런 상품들을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또 자본주의 기업들이었다. 금융 기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가장 이 위기를 초래한 세력은 바로 우리가 월스트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월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금융 위기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받던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월가에서 처음 시위를 벌였어요.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 경제에 위기에 빠뜨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금융회사. 실제로 이 망한 여기서 보시면 이 대형 투자 은행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도 했고요. 자기들끼리 보너스를 주면서 막대한 연봉을 챙겨가기도 했다는 거. 결국 이 은행들의 파산을 누가 막아줬냐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막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기억에 나왔던 대사가 왜 월가의 잘못을 우리 국민들이 대신 갚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시험 끝났으니까 뭐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영화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결국
OECD 급격하게 어떤 국제화와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실 경영과 과잉 중복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도산한 책임들을 국민들이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는데 500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베이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었죠. 자, 자료 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해보자. 그리고 은행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한 위험한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기면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시장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TCC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2와 같은 시민의 비판이 자본주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토해 봅시다. 일단은 답을 공개하면요. 결국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는. 시민들의 주장, 이런 주장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본주의가 다시 평등, 복지 등으로 중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세계 금융 위기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오늘 배웠던 거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합시다. 1번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경제 운영 원리 자본주의였죠. 자, 2번 국가적으로 상업을 중요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사상. 상업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뭡니까?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자,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표, 틀리면 X표.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공동체가 재산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아, 이거 어때요? 틀렸죠? 바꿔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 2번 상업을 통해 물건을 팔아 금원을 확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자. 어때요? 중상주의의 모습이었고 결국 이 귀금속보다도 재화와 서비스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유방임주의. 자, 3번 신자유주의는 정부 규제를 강화, 복지를 늘려야 한다. 어때요? X죠? 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무리 말미에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말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에요.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시장에서 독약도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정반합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경제 체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제 체제가 등장할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시면서 수업을 듣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CC 강의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셨습니까? 학교 오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